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찼던 10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엔 정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자랐죠. 보육원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친부모는 아니어도 정말 자식처럼 아껴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진짜 가족이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육원이라는 게 고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나 친척들이 있지만 그들이 당장은 양육의 여건이 안 될 때 임시로 아이들을 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같이 인근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하나를 받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항상 구석에서 혼자 책만 읽곤 했어요. 저는 피부치 하나 없는 진짜 고아였으니까요.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후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죠. 언젠가는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제법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이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고아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연애에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미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특이한 분이시네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고아라고 하면 소개팅도 잘 안 하려고 하던데.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고작 그런 이유로 소개팅을 거절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미숙 씨는 오히려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울컥했어요.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절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끌렸나 봐요. 그 사람이 사귀자고 했을 때 바로 수락했고요.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미숙아, 나랑 결혼하자. 너 같은 따뜻한 사람이랑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정말 나로 괜찮겠어? 당연하지. 너 닮은 딸 갖고 싶은 게 내 소원이야. 우리 자식들도 2 이상은 낳고 행복하게 살자. 남자친구의 청혼은 제게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부모님의 반대였죠. 처음 그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차가운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별 말씀 없으셨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지? 부모는 아예 얼굴도 모르고. 네,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 그래도 친부모인데.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요. 저를 버린 분들이니까 굳이다 싶었어요. 사람이 그래도 자기 뿌리는 알아야지. 아휴,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따로 부르더니 한참 동안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뻔했어요. 저를 반대한다는 얘기였겠죠. 남자친구가 바래다 줄 때 추궁하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어두운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뭐 솔직히 엄마가 반대하고 있긴 해. 집안 내력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혹시라도 이상한 유전적인 문제라도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시네. 유전적인 문제라니? 뭐 병이나 장애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한 말에 마음을 다쳤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 쏘아붙였죠. 난 멀쩡해. 딱 보면 알잖아. 알지 알아. 근데 나중 일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제야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 말했잖아. 난 미숙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설득할게. 엄마랑 아버지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이 쉽게 바뀔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자친구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자 결국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마지못한 허락이었죠. 결혼식 날에도 시어머니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천혜고아를 며느리로 맞다니. 창피해서 앞으로 고개를 어떻게 들고 살지 모르겠어. 그래도 정수가 좋다는데 어떡해. 언니가 잘 가르쳐서 살아야지 뭐. 가르친다고 뭐 알아듣긴 하겠어?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란 말이 괜히 있겠냐고. 나중에 뭔 일 생길지 너무 찝찝해. 식장을 찾은 하객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제가 잘하면 언젠간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에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작은 전셋방을 구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면서 가까운 곳에 살라고 하셨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거의 매일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배웠어요. 넌 정말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고아원에선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니? 어떻게 밥 하나 지을 줄 몰라?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됐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매번 야단만 맞았어요. 친정엄마가 있었다면 미리 배워서 왔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서툴렀죠. 그래도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마다 저는 구경거리가 됐죠. 어머, 네가 순자 며느리구나. 예쁘게도 생겼네. 순잔 좋겠네. 이렇게 예쁜 며느리도 없고. 좋기는요. 아시잖아요. 얘 출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었나? 네,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밥도 안 칠 줄 모른다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 아둔에서 배움이 느리니까 그렇죠. 뭐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 익히는데 며칠이 걸린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셨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전 그럴 때마다 도망치듯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만 열심히 했어요. 차라리 그게 편했거든요. 우리 정수 너무 불쌍해. 제대로 된 집안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가를 잘못 들었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냉대는 일상이 됐죠.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핀잔이 날아왔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사이에 남편에게 따로 이혼을 종용하기도 했어요. 정수야,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이제라도 이혼한다면 말리지 않으마. 요즘 이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정도 조건이면 이혼해도 충분히 좋은 여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엄마 자꾸 왜 그래요? 그 사람 좀 인정해줘요. 네? 인정은 무슨,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남편은 항상 절 감싸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불만과 압박은 저희 부부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됐죠. 남편도 저도 점차 지쳐갔고 서로 시어머니 문제로 싸우는 날이 늘어갔어요. 여보, 오늘도 어머님이 나 지금 집에 온 거 안 보여? 쉬게 좀 해주라. 내가 뭐 쉬지 말래? 그냥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 늘 똑같은 소리만 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어쨌다 저쨌다. 애초에 당신이 잘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지금 어머님이 나 괴롭히는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누가 그렇대?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 사이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만 했어요. 신혼의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부턴 애 낳고 키우며 정을 쌓는다는데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도 생기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잔소리 역시 더욱 심해졌어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애는 빨리 가져야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손이 귀한 집안인데.
너네 혹시 피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 아이도 저도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은데요. 그럼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데? 너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저 건강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희 애미가 애 잘 안 들어서는 체질이었을지도 모를 일인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애가 안 들어서는 걸 매번 제 탓으로 돌리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는데요. 별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병원의 권유로 난임 치료도 받게 됐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 같은 게 여자 몸을 얼마나 망치는지. 성공이나 하면 또 몰라요. 번번이 실패하기만 했고 제 몸도 마음도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열심히 며느리 노릇을 했어요.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봉양, 시댁 제사, 각종 가족 행사 무엇 하나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항상 어디선가 부족함을 찾아내시고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셨어요. 남편 역시 여전히 제게 무심했죠.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어렵게 가진 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알아요, 어리석었다는 거.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아이가 들어서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믿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더 큰 불행이 절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그 시작은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때문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남편이 그 신입 얘기를 했을 때는 단순히 후배 자랑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팀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정말 똑똑하더라. 명문대 나온 애가 다르긴 달라. 그래? 뭐가 어떻게 다른데? 이해도 빠르고 한 번 가르쳐준 건 절대 안 잊어버려. 물론 아직 서툰 게 많아서 좀 도와주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내 일이 많이 줄 것 같아. 잘 됐네. 참 이상하죠? 그 뒤로 남편은 웃는 얼굴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늘 때려치우고 싶다,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챘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쯤에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술, 담배를 많이 하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선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죠. 장례식을 치르느라 온 가족이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합가 생활을 자처했고요. 잡다한 시아버지 사후 문제 처리까지 도맡아 있죠. 몇 달은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시아버지 49제가 끝나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옷차림에 별로 신경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새 옷을 사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심지어 향수까지 사더라고요. 무엇보다 갑자기 야근이 너무 잦아졌죠. 여보, 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또? 요즘 너무 자주 야근하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많아? 거래처가 늘었거든. 어쩔 수 없지 뭐.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됐어요. 그것도 밤 10시, 11시까지 늦어지는 일이 많아졌죠.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고요. 아주 나중에야 일하느라 못 받았다 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섰는데요. 빨래 바구니 안에 있던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쓰지 않는 달콤한 향이었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향수 바꿨어? 갑자기 그게 뭔 말이야? 아니, 당신 셔츠 빨려고 하는데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 향수? 오늘 영희씨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아서 그거 닦아주다가 묻었나 보네. 영희씨가 누구야? 그 내가 말한 신입 직원 있잖아. 나 그만 씻는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나 또 출근해야 할 것 같아. 거래처 물량이 밀려서.
다급하게 욕실로 도망치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 쎄했어요.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협탁 위에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봤어요. 근데 웬걸? 최영이라는 그 신입 직원과 문자를 엄청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오늘도 늦게까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언제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영희씨 뮤지컬 좋아한다고 했지? 나 공짜표 생겼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남편은 토요일에 일 때문에 출근하는 게 아니었어요. 따로 그 신입과 뮤지컬을 볼 작정이었던 거죠. 바로 따져 물을까 했던 저는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을 더 잘했기 때문에 또 말려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냥 아끼는 후배 공연 보여줬다. 당신이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다 하면 끝 아니야? 둘이 어떤 사이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그 주 토요일, 남편이 뒤를 밟았어요. 남편은 공연장으로 들어가기 전 그 신입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더군요. 그뿐인가요? 공연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남편이 그 신입과 손을 잡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포개지는 걸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절 배신한 거였죠.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 두 년놈 머리채를 잡았어야 하는데 한심하게도 그 상간녀와 제가 비교가 됐어요. 어리고 예쁘고 날씬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피둥피둥 살이 오른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빛나 보였죠. 스스로가 너무 추하게 느껴졌네요.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 술집에 들어가 처음으로 미친 듯이 술을 퍼먹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 또 자정이 넘어선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새벽녘에야 택시를 타고 귀가하니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대체 뭐야?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한 거냐고?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뭐? 아우 술 냄새. 당신 설마 술 먹었어? 그래 먹었다. 당신 제정신이야?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오늘 그 신님이랑 대체 뭘 한 거냐고? 제 말에 남편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오늘 그 신님 만난 거. 그건 회사 일 때문에. 회사 일을 뮤지컬 보면서 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손잡고 입은 왜 맞추는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설마 내 뒤를 밟은 거야? 그래. 하도 수상하게 굴길래 미행 좀 했다. 내가 다 봤어. 당신이 그년이랑 손잡고 입까지 맞추는 거. 말해봐. 잤니? 끝까지 갔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거든요. 말해보라고! 당신 정말 그년이랑 바람 피우는 거야? 정말 그거야?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영희를 사랑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 사랑이라고? 그럼 난 뭐야? 난 대체 뭐라는 거야? 당신 물론 좋은 사람이야. 한때 사랑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전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5년이야, 5년! 5년 동안 어머님한테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참고 살았는데, 고아라고 무시당하면서 당신 하나 믿고 살았는데.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시겠어. 들으면 어때?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바람 피운 당신이 부끄러워해야지. 제발 이해해줘. 나도 원해서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 사랑한다는 거 이해하라고? 제가 목 놓아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며느리 들어왔니? 시어머니는 상황을 파악 못하시고 계셨어요. 저는 악을 쓰듯 외쳤죠. 어머님, 이 사람 바람 피웠어요. 회사 후배를 사랑한대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오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 사람이 그년이랑 손잡고 입 맞추는 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수야, 그게 정말이냐? 너 다른 여자가 생겼어?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들면 어떡하나 했는데요. 웬걸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한테 다가가 뺨을 때리셨어요.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엄마, 네 애비가 젊을 때 바람 피워서 나를 얼마나 마음고생시켰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아버지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는 걸요. 그 상간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데, 근데 너까지 똑같은 짓을 하다니. 아유, 엄마, 여기서 아버지 얘기가 왜 나와요? 전 아버지랑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당장 그 여자는 끝내. 이게 뭔 짓이야? 아유, 엄마, 하지만 전 영희를 정말 사랑한다고요. 진심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니? 그냥 바람이야, 바람. 젊은 여자만 보면 홀리는 거지.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전 영희 없으면 못 살아요. 서로 마음도 확인했고 갈 때까지 갔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남편을 때리셨어요. 이 자식아, 이혼?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사람 속 다 뒤집어 놓더니 이제 와서 이혼? 어차피 엄마도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영희는 엄마 마음에 속 들 거예요. 애교도 많고 명문대 나와서 똑부러지고. 다 필요 없다.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난 년이면 뻔하지. 영희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이놈이 그래도.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아무래도 그 상간녀와 둘이 살림을 차린 것 같더군요. 절대 이혼해주지 말거라. 누구 좋으라고. 위자료라고 해봤자 몇 푼 나오지도 않아. 상간녀 소송만 하고 그냥 끝내버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뒤돌아서셨어요. 나쁜 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혼자 중얼거리던 남편을 욕하긴 하셨지만 저에게 직접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거나 하진 않았죠. 애초에 사이좋은 고부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를 완전히 내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게 감싸주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관계였죠. 어쨌든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일단 상간녀 소송부터 결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어요.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네, 사진도 있고 문자 내역도 있어요. 사전에 미리 남편의 핸드폰에서 증거 자료를 빼돌리기 참 잘했더라고요. 법적 공방을 할 때 이런 증거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내민 자료를 살펴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진행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그렇게 전 상간녀를 고소했고요. 얼마 후 그 여자에게 고소장이 날아갔나 봐요.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나타났거든요. 다짜고짜 제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더군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영희를 왜 고소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가정을 파탄낸 년인데. 영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여자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제 앞에서 상간녀 편을 드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못살게 군다고? 남의 남편 빼앗은 여자를 고소하는 게 못살게 구는 거야? 영희는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먼저 좋아하는 거라고. 잘못이 없긴 뭐가 없어. 유부남인 줄 알면서 사귀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상간녀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게 맞는 건지.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이 절 노려봤어요. 어쨌든 고소 취하해. 영희한테 미안해서 미칠 것 같다고. 괜히 나 때문에. 그년한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지. 두고 봐. 난 절대 이혼도 안 해줄 거고 그년 상간녀 소송으로 피가 마르게 할 거야. 그뿐이야. 회사에도 다 얘기할 거라고.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변했다는데 왜 못 놔줘? 왜 이렇게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구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기적? 구질구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 구박받으면서도 며느리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다른 문제야. 어쨌든 이혼해줘. 싫다고 했잖아. 누구 좋으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이혼해줄 이유 없어.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나도 몰라. 어쨌든 난 당신이랑 그년이 평생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나만큼이나 지옥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년이랑 결혼해서 새 가정 꾸리겠다는 생각이면 꿈깨.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신 이렇게 나올 거야?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당신이 어쩔 건데. 이미 바람 피운 주제 더 나쁘게 할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애도 못 낳는 고아년이. 그 모욕에 눈앞이 시뻘개졌죠.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왜? 다 사실이잖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나이까지 애도 없이 살았는데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막말로 당신 부모가 뭐하는 인간들인지도 모르는데. 엄마 말이 맞았어. 당신 같은 고아하고 애초에 엮이는 게 아니었다고. 남편은 그렇게 제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린 채 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더랬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외출했다 돌아온 시어머니가 절 보곤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너 왜 울고 있어? 그 이가 왔다 갔는데 저더러 당장 상간녀 소송 취하라고. 그 말만으로도 시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신 듯했어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다가와 갑자기 절 이렇게 세워주시더군요. 울지 마라. 네 눈물만 아까워. 만약 네가 힘들다면 그냥 이혼하거라. 아직 젊은데 너도 새 인생 살아야지. 정수 대신에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것도 잠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전 절대로 이혼 못해요, 어머님. 그 사람이랑 그년이 계속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는 싫어요. 가족도 뭣도 없는 제가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도 아직 저한텐 어머님이 있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지 멍하니 절 바라보다 밥이나 먹자꾸나 하고 말을 돌리셨죠.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어쨌든 옆에 누군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있어준다는 게 안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가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으셔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도통 눈을 뜨지 못했어요. 급히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뇌졸중이라니. 늘 정정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급히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계속 부재 중이었죠. 할 수 없이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퇴근 시간에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그 상간녀와 함께였어요. 남편이 절 보자 얼굴이 굳더군요. 당신 여기서 뭐해? 설마 진짜로 회사에 다 말하려고 온 거야? 누구 망신을 주려고. 당신 미쳤어 진짜? 절 무작정 쫓아내려는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아직 의식이 없으시다고. 아니 그게 무슨.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상간녀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이 여자가 오빠 와이프야? 맞아.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줌마네. 안녕하세요. 최영희예요. 고소장은 아주 잘 받아봤어요. 그 여자가 뻔뻔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바로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렸죠. 아!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때렸어?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 주제 어디서 아는 체를 해? 썩 안 꺼져? 상간녀는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렸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뒤로 쏙 숨더군요. 오빠, 나 이 여자 너무 무서워. 더 무서운 걸 보여줄까? 전 그대로 남편과 상간녀의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퇴근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죠. 안녕하세요. 전 이 회사 생산부서에서 일하는 박정수의 와이프인데요. 이 인간이 같이 일하는 신입 직원 최영이라고 바람이 났거든요. 그런 주제 뻔뻔하게 저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남의 가정 파탄낸 연놈들을 그냥 두는 건가요? 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란 남편과 상간녀가 뒤늦게 달려와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들끼리 수근대며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상간녀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선 그대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쳐버렸어요. 전 그 사이 남편에게 다시 말했죠. 봤지? 계속 나 건드리면 나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당신 진짜... 어쨌든 어머님이나 보러 와. 지금? 당연하지. 당신 어머니인데. 남편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난 못 가겠어. 뭐? 엄마도 결국 당신 편이잖아. 엄마 깨어나면 전에 나랑 영희 인정해주기 전까진 안 간다고. 그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년한테 미쳐선 어머님도 버리겠다고? 버리긴 누가 버려. 애초에 엄마가 쓰러진 것도 당신 때문 아니야?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 영희 고소하고 이혼도 안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신 거잖아. 저를 탓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불효자식이구나 싶더군요. 제가 기막혀 하는 것도 아랑곳 않고 남편은 뻔뻔하게 이어 말했어요. 어쨌든 엄마가 당장 뭐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잖아. 요즘은 일도 바쁘고 뭐 당장은 못 가. 그건 모를 일이야. 아직 못 일어나셨다고. 솔직히 그럼 더 잘 됐지. 엄마가 틀어주고 있던 아버지 재산 드디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 조만간에 회사 때려치고 사업할 생각이거든. 너 정말 개자식이구나. 뭐가? 당신도 솔직히 우리 엄마 재산 때문에 콩고물 떨어질 거 바라고 그렇게 옆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죽으면 난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자식은 나고 당신은 이혼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우, 이게 진짜... 남편 역시 저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렸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그대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죠. 전 그대로 터덜터덜 힘없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외국인과 결혼해 해외에 살고 있는 시누이에게도 연락해봤는데요. 당장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지금 그이 일 때문에 한국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일단 언니가 좀 잘 돌봐줘요. 못 들어온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애초에 시누이는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공부 때문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저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병원에 있으면서 아픈 시어머니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막막하던지요. 한편으론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동안 절 그렇게 무시하고 냉대했던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간병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5년 동안 한 가족으로 지낸 분이니까 그냥 두고 갈 순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어머님,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그래. 네가 데려온 거냐? 네, 119 불러서 고맙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자식은 어딨어? 남편 말씀이시면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실 때 다녀갔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당분간은 못 올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대로 전하면 시어머니가 상처받을 것 같아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서툰 거짓말을 바로 알아채더군요. 거짓말. 코빼기도 안 비쳤겠지. 미라는
아가씨는 서방님 일 때문에 당장은 못 온다고 해요. 그래, 결국 너 혼자구나. 내가 자식 농사를 헛지었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치료에 전념하게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요. 그렇게 퇴원 후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서로 어색했어요. 그동안 냉랭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게 되니까요. 미수가 물 좀. 네, 여기 있어요. 이따 저녁엔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좀 하려고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도 제게 부탁드리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절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저에 대한 비난이나 트집이 싹 사라져버렸죠. 옛날엔 제가 뭔가 실수만 하면 역시 고아 출신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말이에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더군요. 미소가, 너 왜 이렇게까지 하니? 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줘?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과거 일을 언급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제 저한텐 어머님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그동안 미안했다. 시어머니의 사과에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졌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하셨죠. 그날 이후 저희 고부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시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제 도움이 필요하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운전을 배워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미소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보면 넌 내게 과분한 며느리였는데 내가 고아 출신이라고 편견만 가지고 있었어. 어머님, 네 시아버지 바람 피웠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살이 10kg이 넘게 빠졌어. 근데 정서 그놈이 너한테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편을 못 들어줬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달랬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죠.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군요. 시어머니를 돌보며 지낸 10년.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정말 친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돌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요. 시누이도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가족이 이제야 생겼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평생 둘이서 지금처럼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버티시던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미소가, 내가 이제 얼마 못 버틸 것 같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난 알아. 내 몸이 어떤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미소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반전을 가져올지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서 결국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육체적으로 너무 쇠약해지셨습니다. 더 이상은
그 말에 충격받은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미수가, 내가 죽고 나면...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죽긴 왜 죽어요? 아니야, 들어봐. 중요한 얘기니까. 나 죽고 아들이, 그 정수가 장례식에 오면 꼭 이걸 전해줘.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제게 작은 가방을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은 열어보지 마라. 알았지? 내가 죽고 그 자식이 장례식에 오면 그때 줘.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약속해. 꼭 그때 줘야 해.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미수가. 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어머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넌 내게 딸 같은 며느리였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정말 평화롭게 잠드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신 깨어나지 않으셨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시누이에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자 그 인간들은 그제야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이제 유산받을 생각에 신이 난 거였겠죠. 근데 웬걸 남편은 그 상간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어요. 쫓아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차마 소란을 피울 수 없어 꾹 참았죠. 남편은 진실한 효자였던 양 상주 노릇을 했어요. 문상객들 앞에서 얼마나 침통한 표정을 짓던지 누가 보면 10년간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게 남편인 줄 알겠더군요. 다음날 도착한 시누이도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진짜 눈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시누이가 저에게 말했지만 그 말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저는 뒤늦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주신 가방을 건넸죠. 이게 뭐야? 어머님이 죽기 전에 당신한테 남긴 거야. 장례식장에 오면 주라더라. 그래? 뭐 유산 관련 서류인가 보지? 역시 우리 엄마 장남을 잊지 않으셨어. 남편은 희희낙낙한 표정으로 가방을 받아서 열어봤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들어있었는데요. 맨 위에 편지 한 장 있었죠. 남편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이 편지 읽고 읽다는 건 내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너에게 실망이 크다. 하지만 미숙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미숙이는 너보다 훨씬 나은 자식이었다. 이제 유언장 얘기를 해야겠구나. 남편이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안색이 나빠졌어요. 결국에 혼자 다 잃어버리더니만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말이 돼? 왜? 무슨 일인데? 옆에서 시누이가 물어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른 봉투를 열어 안에 담긴 서류를 확인했죠. 근데 그건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어요. 유언 대용 신탁? 뭐야? 그게? 설명 좀 해봐. 혼자 보지 말고. 시누이의 재촉에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아니, 엄마가 나랑 널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유언 대용 신탁을 썼으니 불효랑 바람 피운 죄 달게 받으라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리야? 그때 가방에서 명함이 하나 나왔어요. 변호사 명함이었죠. 일단 이 변호사한테 연락해보자. 변호사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줬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말 그대로입니다. 고인께서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의 수익자를 며느리 박미숙 씨로 지정하셨고요. 뭐라고요? 남편과 시누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신탁재산 목록 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부동산만 해도 몇 채가 있었고 예금도 상당했죠.
얼빠져 있던 남편이 허둥지둥 다시 물었어요. 대체 이 신탁이라는 게 뭡니까? 수익자가 왜 제 와이프라고 해도 저는 엄마 친자식인데 당연히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신탁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아닙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길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어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만 물려주고 싶다고요. 그럼 유류분 소송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친자식들은 한 푼도 못 받고 며느리가 다 가져간다고? 고인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날 돌봐준 건 내 며느리 미숙이뿐이었다. 너희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 재산에 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내 모든 재산은 미숙이가 가져야 마땅하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은 후 장례식장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이의제기 할 방법 없나요? 신탁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됐고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고인께서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절 돌아보며 화를 냈어요. 당신이 엄마 부축인 거지? 이런 유언장 쓰게! 난 아무것도 몰랐어. 나도 지금 얼떨떨하다고. 아닌 게 아니라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설마 뒤에서 이런 일을 준비하고 계셨을 줄이야.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더군요. 거짓말! 분명 당신이 뒤에서 조종한 거야. 조종? 10년 동안 어머님을 나 혼자 돌본 게 조종이야? 잠자코 있던 신우이도 끼어들었어요. 언니, 양심 있다면 우리 엄마 재산 내놔요. 언니가 뭔데 친자식인 우리를 제치고 그 재산을 다 받아가요? 그 파렴치한 년놈들을 보고 있자니 점점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제가 왜요? 뭐라고요? 그러게 누가 아픈 엄마를 10년이나 나 몰라라 하래요? 벌 받은 거예요. 당신도 상간녀랑 살림 차림 벌 받는 거고. 10년 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알아? 아들이 언제 올까 딸이 언제 올까 하면서 매일 기다렸다고. 근데 당신들 대체 뭘 했어? 어디서 고한연 주제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그러자 남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다행히 변호사가 나서서 막아줬고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신우이는 괘씸하게도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네요. 얼마 뒤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신우이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유언대용 신탁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승소할 확률이 100%예요. 안심하십시오. 그 말대로 재판은 한 달 만에 끝났어요. 결과는 당연히 저의 완승이었죠. 유언대용 신탁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하자 남편과 신우이는 열받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이제 됐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 준비도 시작했는데요. 며칠 뒤 남편이 절 찾아왔어요. 짐짓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미숙아,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라. 갑자기 뭔 소리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영희도 떠났고 기껏 차린 회사도 곧 부도날 것 같고. 그제야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몇 년 전 시작한 사업은 수완이 없어 망할 위기였고 상간녀와는 돈 문제로 매일같이 싸우다 헤어졌더군요. 그년이 떠났다고? 내가 재산을 못 받게 되니까 다른 남자 만났어. 가정 있는 남자랑 붙어먹던 년 답네. 미숙아, 나한테 이제 너뿐이야. 제발 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너만한 여자가 어딨겠어. 고한연이라면서 내칠 땐 언제고? 이제야 깨달았다니. 내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외면한 채 돌아섰죠.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혼도 못하겠다고 버텼는데요. 법적으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네요. 그 후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요. 시어머니와 살던 집도 팔고 이사갔어요. 몇 년 전 지인을 통해 남편의 근황을 들었는데요. 막노동을 하면서 쪽방촌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빚에 쫓겨 이사를 몇 번 다녔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계속 그런 곳만 전전하고 있대요. 가끔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려 경찰서 신세를 지기도 한다던데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상간녀 역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버린 후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하고도 얼마 안 가서 헤어졌더군요. 그 후로도 몇 명의 남자를 더 만났지만 다 오래가지 못했고 지금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때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자랑하던 여자가 그렇게 됐다니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시누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하던 심해부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고 이혼했다고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몇 번 저를 찾아왔지만 매번 냉정하게 돌려보냈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작은 카페를 여는 거였죠.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요즘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소개팅을 권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혼자가 편하네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시어머니의 묘를 찾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